우리 동네 축구왕 첫 번째 시즌 3라운드 출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동네 축구강, 메인 MC, 진행자, 언제나 말을 참 잘해요.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해도. 저는 저스트 비버고요. 오늘은 이제 벌써 세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요즘 이제 또 비가 또 오고 있어요. 이게 추적추적 또 비가 오는 날인데, 저희도 녹음실에서 이제 밖에 보면, 사실 녹음실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 밖에 보면 참 이렇게 날씨가 참 좋아요. 요즘 이제 A매치 기간이 이제 끝이 나고, 이번 주부터 다시 한번 이제 리그 주간이 다시 돌아왔는데요. K리그 챌린지는 꾸준히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클래식은 다시 이번 주부터 재개를 합니다. 그리고 독일 분데스리가 그리고 EPL 유럽리그 동반으로 다시 진행이 되니까요. 그래도 이제 저녁은 축구와 함께하는 주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이제 우리 함께하는 언제나 패널들을 소개를 해야겠죠. 언제나 저와 함께 옆자리에서 드립을 같이 날려주는 우리 야펠레. 장염 걸렸어요? 어때요? 상태가? 너 병원에서 뭐래요? 그 죽을 병이래요? 아니 장염으로 죽은 거 장염이래잖아. 뭔 죽을 병이야. 며칠 남았어? 났는데 며칠 남았냐고. 났는데 며칠 남았냐고. 났는데 며칠 남았냐고. 너희 새끼 너 얘가 살려줬다 너. 내가 보호해줬어. 밥 사라. 아니 장염 걸려서 처음에 걸렸을 때만 아팠는데 지금은 안 아픈데 먹는 게 지금 부실하니까 난 죽겠어. 그렇죠. 근데 이렇게 먹는 게 부실한데 그렇게 삼각김밥을 4개나 녹음 전에 무슨 삼각김밥을 4개나 먹어. 아이 넌 먹고 싶었어. 아니 약 들어갔으니까 이제 먹어도 돼. 괜찮아. 약은 나중에 들어갔잖아. 근데 나중에 들어가는 거 아니지. 어제부터 먹기 시작했지. 약은 나중에 들어가는 게 맞지, 임마. 그렇구나. 몰라. 그래. 미안해요. 어제가 그럴 수도 있지, 뭐. 자, 그리고, 뜻하지 않게, 저희가 원래 화요일날 녹음을 하려고 그랬는데, 얘가,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목요일로 한 이틀 지났는데요. 일단은 제일 높은 퀄리티를 또 자랑을 하는, 우리, 목소리 변조의 달인, 국감씨가 나왔습니다. 네, 국감 작가입니다. 저는 이게 헤드라인을 하나 들고 왔는데요. 이게 얼마 전에 유로 2016 예선 있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 유로 2016 예선 때 러시아하고 몬테네그로 경기인데, 이게 몬테네그로 관중이 상대팀 골키퍼한테 폭죽을 던져가지고 그 골키퍼가 폭죽을 맞고 쓰러졌더라고요. 아킨 피부라며. 네, 아킨 페프 골키퍼가 맞고 쓰러졌어요. 월드컵의 영웅. 네, 그래서 아킨 페프 골키퍼가 폭죽을 맞고 쓰러져서 경기가 취소가 됐습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어제 그 푸덴 토크 들었거든요. 그 김동완 위원하고 박문성 위원 하는 거. 거기서 박문성 위원 얘기로는 러시아에서 3대 0으로 이제 몰수패를 몰수승으로 해다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이제 징계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 그랬는데. 어느 나라랑 붙었다 그랬지? 러시아랑 몬테네그로요. 아무래도 정치적 관계가 좀. 정치적 관계라기보다는 러시아하고 발칸반도하고 그렇게 관계라든지 그렇게 크게 나는 거는 없을 거고요. 네. 아마 관중 성격일 거예요. 독일업 사람들의 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또 극성스러운 게 있죠. 좀 극성스러운 게 있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 경기가 취소가 되고, 나머지 징계는 어떻게 될지는 이제 추후에 또 뉴스로 나올 예정입니다. 네. 지금 일단은 이렇게 저희가 축구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원래는 언제나 저희한테 소개를 해주기를 바랬던 백 PD가 일정이 있어서 또 못 왔어요. 아싸, 존나 까야지.
아니, 그래도, 아니, 혹시 몰라. 너 그러다 임마, 너 통편지 때 임마. 야, 리버풀이 아스날 잡아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리버풀이 아스날 잡아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밥 사야지. 야, 그렇지. 이게, 뜻하지 않은 외국 클럽 때문에 우리가 밥을 얻어먹는 좀. 나는 이번에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려고. 아니, 뭐, 떼피디 형이 좀 개인 일정 때문에. 네, 못 왔습니다만. 근데 좀. 일이 잘 해결돼서. 네, 일이 좀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PD 떼끼입니다. 죄송합니다. PD가 방송한 지 얼마나 됐다고 2번이나 녹음에 불참하는 짓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불참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이 잘 풀리면 우리 동생들아, 삼겹살 한번 불판에 꽂자. 우리 동네 축구광, 앞으로도 파이팅. 일단은 저희 이제 방송 많이 청취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누가 들어? 누가 들어? 내 친구 중에 아버지가 축구 선수 출신이셔가지고, 그래? 고등학교 친구 있어요. 고등학교 친구 있는데, 아버님이. 아버님, 함자. 함자는 몰라, 잘. 근데 어쨌든 윤 씨이신데, 아마 고등학교 때까지는 조금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프로까지는 안 가시고, 네, 그때는 아마추어 이제 대학 K리그 슈퍼리그 생기기 전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축구를 하셨던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를 아무도 몰라요. 그때 어쨌거는 축구 방송이라고 하니까 들어보긴 들어봤어. 근데 들어봤는데 재밌대요. 일단은 재미가 있는데 뭐 욕설이 없어서 좀 심심하다라고. 그래? 해달라 이거지? 근데 내가 얘기를 했어요. 얘가 애를 둘이나 키우고 있는 아줌마인데. 잠깐만. 여자야? 여자야. 야, 반전이다. 왜 반전인데? 대반전이야. 일단 축구를 모르는데 야, 그럼 모를 수밖에 없지. 남자라고. 남자면. 남자였으면. 야, 차범근 의원님 딸도 야, 축구 안 하잖아. 어쨌건 육아에 지쳐있는 제 친구에게 심심치 않은 사과와 함께 끝까지 또 내보내게 됐어요. 그래도 욕해드릴게요. 애 키우느라 조금 고생하고 있는데 방송 들으면서 욕이라도 들으면서 기운 내세요. 야, 그래도 애들이 같이 들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사전에 없는 욕을 써. 시읍비요. 야, 그러면 영어로 욕을 해야겠네. 조기교시. 그리고 저기 욕하면은 저기 반가 그 영화 있잖아요. 그거 보시면 돼요. 욕 존나 잘해. 그거 보면은. 누가 욕을 잘해? 누구야, 김인권 씨 있잖아요. 배우 김인권 씨가 주인공인데. 그분은 워낙 찰지니까. 네, 그분은 워낙 찰진데, 그 외국인들한테 욕을 가리키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일하러 온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정태영. 정태영. 여기서 잠깐. 막간의 웃음을 드리기 위해서 영화 반가반가 속에 나오는 부분 중 일부를 발췌하여 들려드립니다. 개인 성향에 따라 배우 김인권님의 욕이 불쾌하게 들려드릴 수도 있으니 욕을 듣기 싫으신 분들은 약 1분 후쯤으로 앞으로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 왜 자식이냐? 너 시발놈 시발새끼에서 끼 빠지고 시발새 거쳐서 시방새 나왔다고 했어요. 자, 4번으로 넘어가서 이 시방새에서 새롭게 파생된 단어, 요즘 새롭게 쓰는 단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나옵니다. 십새. 자, 예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하려고 뭐해 십새야? 들려요? 십새 들려요? 욕입니다. 이 시방새도 마찬가지고 요거 욕입니다, 여러분. 새 이름 아니에요. 자, 라자 가장 많이 듣는 졸라 많이 처먹는 저 시방새. 자, 해볼까요? 시작. 졸라 많이 쩍먹는 저 시방새야. 자, 들으셨어요? 졸라 많이 처먹는. 한번 라자 한번 봐주세요. 라자.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졸라 많이 처먹네 저 시방새. 이 두 단어가 한 문장 안에 다 들어있는 아주 좋은 예문입니다. 찰리담을. 야, 니네 나라는 TV도 없지 시발로 맞춰. 시작. 우리 나라는 TV도 없지 시발로만. 착각하지 마세요. 네팔에 TV 있습니다. 예? 아셔야 돼요. 자, 강아지 계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강아지 계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라는 것.
자, 예. 어젠가는 이제 그만 얘기하고 빨리 이제 저희 방송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할 건데요. 야, 오늘 시간 많아. 오늘 시간이 많다고 그래도 어젠가는 짧게 쳐야겠죠. 아, 그리고 나 아까 그 얘기할 거. 근황 얘기하려다 내가 못했는데, 근황은 됐고, 내가 짧게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제, 고까미가 먼저 얘기했잖아. 러시아하고 몬테네그로 경기. 나는 저기를 얘기해보려고. 히딩크. 그렇죠. 딩크 형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과거, 나나, 이제, 니네들 같이 이제, 2002년 월드컵 때 이제, 최소 중학생부터 이제 뭐, 당시 대학생들. 요즘 2003년생들은 히딩크가 만들어줬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가요? 그렇죠. 2003년생들은 다 히딩크 때야. 2003년 3월에서 5월달에 처음에. 그렇지, 아니지. 아니죠? 후반기. 아니죠. 3, 4분기. 에이, 그 10개월인데? 3, 4분기 맞구나. 그러네요. 하지만 그때 태어난 애들은 다 히딩크가 만들어줬다. 네 말이 맞나 보네, 그럼. 봄이죠. 10개월인데. 봄이지. 12개월이니까. 2003년. 봄에 3월에서 한 5월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은 히딩크가 만들어줬다. 아버지, 집에 가서 한번 물어봐. 축구하다 기분 좋아갖고 술 먹다가 만나. 아마 그럴 거예요. 여기까지. 아빠한테 가서 정말 진지하게만 물어서. 아빠, 엄마 어디서 만났어? 근데 여튼. 시청에서 만났다면 100%야. 근데 시청에서 만났다면 100%야. 여튼 그 히딩크 감독이 잘릴 위기에 처해 있다가 엊그저께죠. 스페인하고 친선 경기를 했는데 2대0으로 작살을 냈어요. 스페인하고 경기는 2대0을 착살을 내버리는 바람에 좀 일단은 연장권이 이제 주어진 거죠. 메치니코프를 드셨지. 연장의 꿈을 일단 꽂고 뭐 한두 경기 연장의 꿈을 일단 받은 것 같은데 일단 네덜란드 팀에서 가장 그 발전성이 보이는 게 그동안에 훈텔라르라든지 반페르시라든지 뭐 아니면 스네이더라든지 이런 공격수들이 이런 뭐 주도인 공격수들이 넣은 게 아니라 다 다른 선수들이 넣었어요. 그렇죠. 네, 다 다른 선수들이 넣었다 보니까. 야, 저기 걔 누구야? 걔 볼프스부르크 잘하는 걔 네덜란드 아니야? 아, 바스토스트는 이 경기에서 골을 못 넣었어요. 그리고 바스토스트가 그 레버쿠젠 경기 이후에 패스를 계속 보이기 시작하다가 그러니까 반짝이에요. 한 3-4경기 지금 반짝 10골을 집어넣었어. 그 4경기 동안. 미친놈이지, 그거. 4경기 동안 10골을 집어넣었는데. 미친 거지, 그거. 현실 FM하네. 그래도 보면, 해트칠 한번 하면 애들이 죽 쓰잖아, 한동안. 죽 쓰고 나서 좀 있다가 골 넣고 이러잖아. 그렇게 원격이 터지는 거지. 아니, 걔가. 그거는 백장님이고. 걔가 3경기인가 4경기 정도 해가지고, 2골 이상을 넣어가지고 10골 정도를 10득점을 했는데, 대단해요. 10득점 정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하락세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대표팀까지 내려왔다. 네, 대표팀까지 와가지고 대표팀에서도 득점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애가 이렇게 된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히딩크 감독의 히딩크 매직이 이제는 사라졌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좀 나이가 많이 드신 거죠, 이제. 만화가 떨어졌대, 누가 댓글 보니까. 만화가 떨어졌대. 누가 만화 포션 좀 달라고, 제발 좀. 유로 2016, 지금 이제 조별예선 3위입니다. 이제 조금 히딩크 감독이 분발해서 유로에서 또 네덜란드 빠지면 또 섭섭하잖아요. 그렇죠. 유로하고 월드컵에 네덜란드가 빠지면 섭섭하기 때문에 부활해서. 이거는 지극히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유로 2016 예선이 히딩크의 마지막 경기 예선이 되느냐 아니면 유로 2016 본선이 마지막 무대가 될 것이냐. 그렇죠. 그거가 이제 몇 경기 안 남았다라는 게 16에서 끝난다 이거죠. 그러면은 좀 솔직히 은퇴할 시기이기도 하고요. 은퇴를 슬슬 바라보실 때가 왜냐하면 됐지. 동시대에 있었던 뭐 리피 감독이나 퍼거슨 형이나 지금 이제 하이게스 등등 이제 은퇴하고 이제 한 역사의 대학교로 지금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히치펠트 감독도 지금 뭐 거의 은퇴 바로. 근데 한 해 만에 이러고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언제 좀 자연스러운 세대 교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근데 솔직히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히딩크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있잖아. 그럼요. 좀 난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 진짜로 만화가 떨어져가지고 이러는 건지 어쩐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가 썼던 전술적인 부분이 지금 네덜란드 현대 축구하고는 조금씩 괴리감이 있기는 해요, 사실.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합의점을 다시 찾아내는지도 히딩크 감독의 또 다른 숙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탈세만 안 하면 참 좋은 양반인데. 형 그거 궁금해가지고 내가 찾아봤는데, 근데 스페인에서 마드리드 더비를 엘 데르비 마드릴레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렵게 발음하는 거. 그냥 마드리드 데르비라고도 하는데,
엘 데르비 마드릴레뇨라고 해요. 결국엔 그냥 마드리드 더비네. 네, 마드리드 더비 맞아요. 그럼 마드리드 더비야. 영어식으로 하면 공정하게. 그렇죠. 데르비라고 하는. 네, 스페인어로 데르비라고 그러더라고요. 굳이 열 한 번 더 꼬아주는 제소준 애들. 자, 일단 바로 문제. 이제 넘어갑시다 우리. 네. 자, 이제 K리그 첫 번째 순서는 저희가 K리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희 K리그는 리뷰 지난주에 이제 K리그 챌린지 경기만 있었어요. K리그 챌린지 바로 확인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2부에는 역시 유럽 리그 이번 주에 다시 재개하기 때문에 유럽 리그 프리뷰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3부에서는 저희 3부는 언제나 특집으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한국 국가대표 팀이 이제 두 번의 A매치 평가전을 했습니다. 이제 우즈베키스탄과 뉴질랜드전이 있는데요.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축구광 제3라운드 1부 K리그 클래식 챌린지 경기 프리뷰와 리뷰. 자, 첫 번째 K리그 챌린지 리뷰 국가비가 준비했어요. 뭐 준비했죠? 네, 저는 서울 이랜드 FC와 안양 FC의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그 잠실에 여기 근방이잖아요. 그쵸. 네, 레올파크에서 열린 경기인데 1대1 무승부로 경기가 끝났고요. 그 뭐라 그러죠? 카메라. 중계 카메라에서는 이게 참 이쁘게 잡혔어요. 네. 그쵸. 일단은 지금 다른 한 면은 되게 이제 본부석 쪽은 네. 원래 어수선할 수밖에 없어요. 네, 원래 그렇죠. 그곳은 사람도 많이 다니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면 거기 있으면 치이는 게 십상이야. 근데 거기가 더 비싸요. 왜냐면은 그 보면은 뭐 올드 트래포트나 스탠퍼드 브리지 같은 경우 보면은 스텝박스 옆에도 관중석이 있잖아요. 거기가 진짜 비싸거든요. 옆에서 감독이 무슨 소리 하는지 들을 수 있고. 그렇죠. 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가 제일 비싸요. 근데 문제는 다른 스탠퍼드 브리지나 올드 트래포트만큼 그 앉는 의자가 그렇게 좋지가 않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변석이기 때문에요. 네. 일반 옛날 버스 정류장에서 썼던 그런 의자 있죠. 잠실 야구장에 있는 그런 외야측에 보면 녹색으로 플라스틱 돼가지고 이렇게 덜렁덜렁거리는 그런 의자로 이제 가변석을 만들어 놓거든요. 아파 허리 오래 앉으면 저번에 내가 부천 FC 가변석 보고 깜짝 놀랐어. 가변석 입장하려면 화장실 지나가야 돼. 화장실 이게 가로질러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장충체육관도 그랬었어. 어쨌든 다시 경기 내용으로 가면은 저는 이 제목을 붙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이랜드의 첫 경기를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면은 안 봤어. 되게 철학적이야. 왜냐면은 이 경기를 철학적으로 대답했잖아. 안 네. 봤다고. 얘기합시다. 그건 철학적인 게 아니라 그냥 갈구는 거야. 갈구는 거야. 네, 어쨌든 이 경기를 보고서 반반의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면은 이게 지인들도 많이 얘기를 해줬거든요. 이게 이랜드가 잘한 게 맞냐라고. 왜냐면은 국가대표 출신들이 끼어있는 이랜드가 안양 FC를 상대로 1대1로 비긴 게 진짜 잘한 건가 못한 건가라는 그런 거거든요. 경기 중에 평가가 엇갈리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이 경기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근데 여하튼 잠실에서 열린 첫 경기는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도 충분했고 이랜드의 파격적인 경기장 운영 방식, 가변석을 설치했다든가 여기 가까운 골대 뒤쪽 가까운데 박스를 설치했다든가 이런 면에서는 정말 운영 방식이 진짜 좋은 효과를 불러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면은
득점은 이게 전반 37분 김재성 선수의 페널티킥에서 터졌어요. 우측면에서 페널티 박스 안쪽에 중앙으로 이제 짧은 패스를 계속 이어가는데 그 가운데 있었던 조원희 선수한테 기회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안양 선수가 뒷발을 걸면서 페널티킥을 얻어냈어요. 그리고 김재성 선수가 이걸 침착하게 성공을 시키면서 득점을 뽑아냈습니다. 안양의 저력도 이를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고요. 안양 골 멋있게 네. 들어왔어요. 네, 후반 6분 왼쪽 측면과 중앙에서 끊임없이 이제 득점을 노리던 슈팅들이 계속 튕겨 나오면서 김선민 선수 앞에 딱 떨어졌거든요. 김선민 선수가 패스를 할 줄 알았는데 이거를 단독 드리블로 골대 앞까지 끌고 들어가더라고요. 거기서 칩을 하는 거는 네. 김선민 선수의 슈팅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네, 페널티 박스 그 골대 앞까지 딱 끌고 갔는데 거기서 칩슛으로 때려 놓더라고요.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게 문제는 거기까지고 이후에는 이제 공방전만 주고받은 끝에 경기는 무승부로 마무리됐는데 그래도 대등한 경기를 주고받았고 앞으로 이런 경기력이 유지가 된다면은 이랜드가 5천석으로 한성지은 경기장이 가득 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은 이랜드 축구가 저희가 어떤 축구를 보일까 좀 생각을 했는데 좀 성글근, 네. 약간 롱볼 축구를 시도를 했어요. 근데 최전방에 있는 최전방에 있는 공격수가 워낙 피지컬이 좋다 보니까 공을 많이 따주더라고요. 많이 따주고 그건 뒤에서 김재성 선수와 조원희 선수가 운영을 하면서 해주는 게 아직은 조금 적응기이긴 합니다만 또 다른 패턴을 레니 감독이 준비를 해놓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무서운 하나의 팀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10번 달고 있는 로비 선수인가요? 그렇죠. 네, 그 로비 선수가 일본 청소년 대표였죠? 아마. 네, 맞습니다. 네, 일본 청소년 대표고 국가대표도 일본에서 뛰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지금 일본하고 가까운 뭐 K리그라든가 아시아리그 쪽에서 많이 뛰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랜드의 파격적인 행보도 뭐 이제 선수 영입이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 네, 우리 글로리 김영광 선수. 네, 그렇죠. 이번에 역시 그래도 명불허전이었다. 네. 라고 하는 걸 충분히 보여줬어요. 네. 역시 약간 솔직히 말하면 조금 순발력이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기는 해요. 근데 그래도 여전히 안양을 상대로 서울 이랜드 홈런을 든든하게 잘 지켜줬고요. 언제나 아무래도 우리의 포커스 일반 관중들의 포커스는 K리그 클래식에서 온 선수들인데요. 그렇죠. 조원희 선수, 김재성 선수, 특히 조원희 선수가 또 특이할 만한 게 있죠. 방황을 여러 번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조원희 선수의 정말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조원희 선수는 선수들은 자기 발에 맞는 축구화를 제작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조원희 선수는 나이키 매장 가서 3만 원짜리 축구화 사서 신어요. 그 정도로 발이 일반적인가요? 아니, 축구 선수는 축구화 장비로 말하지 않는다. 자기들 실력으로 말하겠다. 그리고 서울 이랜드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랜드가 왜? 나 이랜드 좋아해. 난 F서울보다 이랜드가 좋아. 유니폼만 좀 잘했어. 지난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또 얘기하자면 햄버거 올라가고 치킨버거 치킨버거가 올라오는. 자, 그리고 이제 다 하셨나요? 네. 그다음 이제 제가 준비했죠. 저는 언제나 부천 위주 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항상 관심을 두고 지켜보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요. 부천 FC 지난 수원 원정을 떠났습니다. 수원 원정 경기에서 아쉽게 팀을 이제 승리를 하지 못했는데요. 패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원인이 뭘까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금 집중력, 언제나 이 수비 집중력이 좀 아쉬운 경기였다. 그래도 했던 수원에 비하면 훨씬 더 재밌고 즐거운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이 경기에 수원의 최고의 모습을 보여준 선수는 호드리고. 네, 호드리고 선수. 지난 시즌 부천에서 11골을 넣으면서 팀 내 최다 득점 선수예요. 아, 대단합니다. 이 호드리고 선수의 그 중거리 슈팅도 좋았습니다만 최병도 선수의 움직임이 상당히 뛰어났거든요. 이 최병도 선수가 첫 번째 골을 어시스트 할 때 뒷면을 빠르게 치고 들어가면서 코너킥에서 흘러나온 공을 빠르게 치고 들어가면서 낮고 빠르게 크로스 올렸고 중앙에서 잘 파고들었던 호드리고 선수가 바로 슈팅으로 논스톱으로 연결하면서 점을 잘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하지만 조금 언제나 아쉬웠던 거는요. 집중이 항상 마지막에 아쉬워요. 지난 시즌에도 부천이 한참 잘하고 있다가 전반전까지 전반전 1대 첫 번째 골 넣고 90분까지 잘 지켜왔어요. 근데 포스타임이 4분이었거든요. 그리고 93분에 동점골을 먹힌 거야. 버저이트.
1분 후 뻗쳤구만. 그쵸.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로스타임에 역시나 수원에서 이제 골문 앞에 다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페널티 박스 정면에서 에라 모르겠다고 칩사스를 올린 공이 피진이 다 선수의 공만 바라보고 있다가 최전방에서 위치하고 있던 자파 선수의 머리를 막지 못했죠. 그러면서 결승골을 얻어맞고 가게 됐거든요. 이 경기에서 안일주 선수가 물론 부상으로 인해서 첫 번째 골을 넣고 나서 최진환 감독이 안일주 선수를 빼고 알미드 선수를 넣었습니다만 원정 경기였다는 것을 감안할 때 안일주 선수를 조금 일찍 뺀 것이 좀 아쉽지 않나. 일단 뭐 안일주 선수가 부상이라고 하는 면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수비적인 선수의 성향을 넣어서 뒷문을 좀 단단하게 가져갔으면 더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수원이 이기기는 했습니다만 경기 내용적인 부분을 생각을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부천한테 좀 밀렸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 시즌은 확실히 지난 시즌 습성 자판기에서 확실히 달라진 부천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혼돈의 지금 K리그거든요. 지금 강원도 민호 아버지 최은경 감독이 왔습니다만 2패로 지금 오히려 최하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번 시즌 선수들이 좀 알찼기 때문에 잘 풀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부천 보면은 호드리고 선수가 그 거의 공격의 그 뭐라 그럴까요? 공격의 획을 전담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거 보면은 호드리고 선수한테 지금 볼이 계속 몰리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천을 계속 모니터 하시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어쩔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호드리고 선수에게 공이 가면 적어도 역습 상황에서 빠르게 정면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부천이 하는 게 힘과 속도를 살린 역습 축구를 합니다. 역습 축구를 하는데 측면에 있는 호드리고 선수와 공민현 선수가 사실 발이 빠른 편이기 때문에 이 장점을 잘 살려서 이제 공격을 풀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호드리고 선수와 공민현 선수의 볼 배급이 중앙에 이민수 선수를 거쳐가면서 찬스를 만들어내거든요. 김민호 선수가 최전방에서 펠라이니처럼 잘 떠주고 있기는 하지만 발기술적인 부분이 이게 뛰어난 선수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호드리고 선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게 감독의 전술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부천은 이제 홈은 잘 넘어갔고요. 이제 원정의 문제인데요. 이번 강원전을 통해서 강원을 3연패로 몰아넣고 또 다른 승리를 하게 될지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경기거든요. 저도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리뷰는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K리그 프리뷰 클래식 먼저 중계나 이런 부분이 더 접근하기 쉬운 K리그 국가미가 무슨 경기를 준비했는지요? 상암 월드컵에서 열리게 될 서울과 제주의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또 앙숙이라고 하면 또 앙숙이고요. 그렇죠. 묘한 동질감을 가진 두 팀입니다. 네, 묘한 동질감이죠? 묘한 동질감을 가진 뜻하지 않은 동질감. 뜻밖의 동지. 네, 저는 제목을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지난 라운드도 존나 깨진 팀 대 지난 라운드에 존나 잘한 팀. 이렇게 붙이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한마디로 존나 병신과 존나 잘한 팀. 그렇죠. 분위기는 홈팀보다 원정팀 제주가 좋기 때문인데요. 왜냐면은 제주가 지난 라운드에 대전을 상대로 5대0의 대승을 거뒀어요. 대단합니다. 골 넣은 선수들 명단을 딱 보니까 강수일, 히카르도, 백이종, 송진형, 김영신. 대단합니다. 지금 터질 때여서 다 터졌어요. 그러니까 공격이면 공격, 미드필더면은 미드필더, 세트피스 상황에서 수비면 수비. 이렇게 해가지고 이 다섯 번의 부분에서 골이 다 터졌다는 거거든요. 대전이 거기에 쉽사리 다 말려들고요. 그런 면에서 제주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은 진짜 대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주의 공격의 주축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팀 공격을 한층 더 강화시킬 것으로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가슴이 아프게 우리의 이제 FC 서울은 훌륭한 자원이 있음에도 아직도 승리가 없습니다. 정조국 있죠, 윤주태 있죠, 박주영도 ITC 나오면은 나온다 그러는데 ITC 아직까지 안 오고 있죠. 그리고 고강민 선수, 이석현 선수, 또 몰리나 선수, 에벨톤 선수 등등등 존재하고 있는데 터지는 게 안 터지고, 터져줘야 될 게 안 터지고 있습니다. 뭐냐고요? 골이죠. 득점이 절대 안 터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네티즌 중에 이번에는 서울이 이길 때가 됐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3번 졌으니까. 문제는 라운드도 존나 깨지다가 한 점 따라 붙은 거거든요. 그것도 재수가 좋아서 한 점 따라 붙은 거지.
진짜 잘해서 한 점 따라붙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엄청 깨졌던 서울이 이번 모습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 잘할지, 또 깨질지, 이런 모습이 가장 기대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경기입니다. 일단은 선수의 그 ITC가 과연 언제쯤 나올지 네. 지금 빨리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전 소속팀인 어디야? 그냥 알만 기억하지. 알자지라? 아니 알자지라 알자지라 방송이지? 방송이잖아 이 새끼야. 아릴날인가? 아릴날 맞나? 모르겠어. 이게 알자만 기억하지 아주 그냥. 거기는 다 알이야. 알이 싫어서 그런가? 알라우 아크바르? 신성모독이야 이 새끼야 그거는. 아니 그거잖아요. 그 알라우 아크바르가 알라는 위자는 그거 아닌가? 그게 야 그걸 개그 소재로 쓰면 안 되지. 어제가 뭐 알을 하면 난 그게 떠오르는 알샤밥인데 네, 그 알샤밥에서 이제 문제가 돼서 오고 있어요. 아직 네. 지금 일단은 몸은 조금 꽤 올라왔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지난 K리그 휴식기에 팀이 이제 서울 이랜드도 그랬습니다만, 에피 서울도 동국대하고 연습 경기를 했어요. 네. 박지원 선수가 이제 연습 경기에서 골을 넣었다고 기사가 또 올라왔거든요. 저는 이게 왜 기사건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공격수가 골 넣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오랜만에 골 넣어서 그런가? 언젠가 좋은 손가락이었습니다. 하도 오랜만에 골을 넣어서 그래. 하도 오랜만에. 근데 박주영 선수가 언제나 그랬지만 저는 박주영 선수가 클래스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이제 그 클래스를 좀 자신 기복으로 인해서 좀 많이 잃어버리기 좀 아쉬운 편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일단은 그래도 언제나 폼은 올라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올라오면 좀 서울의 최전방에 대한 고민이 좀 덜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우리 야펠레 응원하는 팀마다 패배를 부르는, 어제 또 하나 응원했다가 하나가 졌어요. 아이고 진짜 왜 하나 응원 안 했다니까. 하나 노래는 불렀다며. 하나 응원가가 아니 입이 찰찰 감겨서 부는 거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불쌍하게 지죠. 롯데 강민호는 왜 불러가지고 입에 찰찰 감기니까. 내가 지난 또 야펠레 또 일화를 또 얘기해주면 그 안치홍 선수 한참. 야, 안치홍 얘기하지 마. 기아 팬들 뭐라 해. 아니, 그때 그거 있잖아. 그게 아시안게임 그거였나? 해가지고, 아니, 아시안게임 전 시즌이었구나. 한창 폼 좋을 때 안치홍 선수 날라다닐 때. 야, 개새끼야. 그때 왜 같이 술 먹으면서 기아의 안치홍 했다가 그 경기에서 안면 깨졌잖아, 얼굴, 공 맞고. 진짜 그거 볼 때마다 진짜 속이 터져가지고 내가 진짜. 요즘 뭐 마음에 안 드는 선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선수 있어요? 아니, 딱히 마음에 안 드는 선수. 응원 안 해요? 응원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응원은 안 하고, 네. 그냥 응원가 착착 감기면 그냥 나서버리고. 제발 부탁이니까, 기아하고 하나는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내 귀에 응원가 들리면 안 돼. 야구는 내 귀에 응원가 들리면 안 돼. 저 도르트문트 아까 들려줬으니까 도르트문트. 아니, 그거 축구니까 괜찮아. 축구니까 괜찮아. 축구는 안 그래. 에릭 댈러스 응원하지 마요. 자, 그래서 그냥 류현진 경기 안 보잖아. 무서워서 안 보잖아. 자, 그래서 야펠레께서 준비해 오신 경기는 전북대 포항입니다. 네. 이거 이동국 더비 아니야? 이동국. 여기 올게 오는 게 많아요. 이번 라운드마다. 또 이동국 선수가 또 이번 경기에서 또 선발로 출전을 할 것이라는 예고도 나와 있죠. 안 나오려고 그랬어? 안 나오려고 그랬어? 이거 부상 이제 회복세였잖아요. 네. 완벽히 회복을 해서 폼 경기 찾았다. 그래서 이번 경기부터 이제 선발로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네? 뭐 저는 최강희 감독님의 마음 모르니까요. 네, 우리 얘기를 들어봅시다. 야펠레는 경기를 보지 않습니다. 네, 날발자자거든요. 아니 무슨 이렇게 날로 먹어. 학교 답사하듯이 좀 해봐. 학교 다닐 때. 답사들도 날로 했어. 사실 그건 그래. 나도 날로 하긴 했어. 근데 뭘 그래. 자,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사실 지금 K리그에 대해서 지식이 겁나 많은 건 아니라서 원론적인 것만 언급을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전북의 상황부터 보자면 지금 보면 개막전 이제 성남 FC부터 지금 인천 유나이티드까지 4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어요. 그렇죠. 인천 유나이티드전에서 비긴 거 외에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까지 포함하면은 지금 현재 총 4경기에서 3승 1무예요. 3승 1무고 FC 서울전을 제외한 나머지 경기에서는 무실점이에요. 아니 산동문동 경기에서도 실점이 하나 있어요.
최근 5경기를 보는데, 산동루렁하고는 지금 4대1로, 그리고 이제 서울한테 2대1로, 이렇게. 그러면 5경기에서 20점이고. 네, 그쵸. 5경기에서 20점이고, 경기마다 2골 이상 뽑아주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평균 2득점 이상은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현재 일단 전북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쨌든 리그에서 지금 상당히 3위라는 어쨌든 뭐, 초반이라서 아직 어떻게 될지 나중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항상 근데 전북은 항상 강했잖아. 네, 절대 강자였죠. 절대 강자니까. 결국에는 뭐, 언젠가는 이제 2위 내지는 1위를 하고 있을 걸로 예상되는 팀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모습은 뭐, 계속 지속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동국 복귀했고, 네. 동고 형이 또, 전북에서는 또 잘하잖아. 포항에서 한참 이제 날라다녔던 이동국 선수가 전북에서 뼈를 묻기 위해서 갔는데요. 일단은 저는 언제나 이동국 선수 좋아합니다. 이동국 선수는 항상 볼 때마다 역시 40대 노망주라 그런지 잘해요. 자기 스스로를 이제 40대 노망주라고 40대까지 뛰어보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애는 분명 2번 낳았는데 애가 5명이야. 5명 맞잖아. 3번 낳았죠? 3번인가? 아니다. 2번 나와서 4번이잖아. 연타로 쌍둥이 나온 게 이게 로또 맞을 확률이라고 하는데 로또보다 맞을 확률이 더 힘들대요. 그 돈을 로또를 샀으면 그 확률 저한테 주지. 너한테 왜? 응? 너한테 왜? 아무튼 나 좀 부유하게 살고 싶어. 누구나 다 그런 거야. 아무튼 전북은 현재 수상 중이고 그에 맞서는 포항이 K리그 기준으로 보면은 2승 1패로 5득점 5실점으로 현재 승점 6점으로 좀 5위에 올라 있어요. 네. 같은 승점이지만 수원 삼성이 좀 덜해서 포항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국정책 펼쳤다가 이제 외국인 선수를 둘이나 샀어요. 드디어 외국인 선수를 2명이나 샀고 네, 물론 계약을 했죠. 네, 계약을 했고 그 계약으로 인해서 2명의 외국인 선수를 얻었는데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걸 반증하는 거잖아. 이거를 뭐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포항의 재정이 그만큼 좋지는 않다는 얘기죠. 네. 외국인 선수를 사오지 못할 정도로. 근데 내가 예전에 한번 지나가다가 한번 그 세국전체 한창 펼칠 때 대여국께서 한창 그 세국전체 펼칠 때 경기를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내가 그냥 아마 아침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경기 되게 재밌게 하던데. 네. 경기 되게 재밌게 했어. 네. 내 기준으로 봐도 되게 재밌게 했는데 어디였는지 기억은 안 나. 아무튼 재밌게 했어. 그래서 그 2013 시즌 마지막 경기도 진짜 재밌었잖아요. 작년 시즌인가? 1-13 시즌인가? 네, 울산이 우승할 것 같았는데 그거를 뒤엎고 우승해버린 그 경기. 그쵸. 네, 그때 진짜 재밌었잖아요. 그리고 내가 참 근데 그걸 한번 찾아봤는데 역대 전적 찾아봤는데 최근 역대 전적을 찾아봤는데 18경기 정도를 이렇게 봤는데 거기서 포항이 9승 2무 6패야. 포항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포항이 아직까지 우세한 거지. 3경기를 더 이겼으니까. 근데 현재까지는 이렇게 지금 전북이 계속 지금 요 근래도 계속 이제 K리그 최강자로 군림을 하고 있는 이상 이 역대 전적도 꺾여 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오늘 다음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전북이 홈이잖아. 그쵸. 전북이 홈깡패인가? 극강이죠. 어딜 가든 극강이지 뭐. 사실 요즘 이제 전북의 축구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홈 원정 가리지 않습니다. 요즘 지난 시즌에 그래도 좀 원정에서 특히 상암이라거나 좀 이제 포항 쪽인 부분 경기가 가면은 조금 힘들어했어요. 힘들어했는데 홈에서는 뭐 어딜 만나든 뭐 홈 원정 가리지 않으니까. 지난 시즌 부천에서 보면서 전북이 참 부러웠죠. 지난 시즌은 부천에 있으면서 전북을 참 부러워했어요. 1승 5무 16패 홈 승부를 갖고 있는 1승 5무 11패 홈. 근데 그거는 맞아. 진짜 어느 나라 축구 리그를 보든지 간에 그 자국 리그에서 깡패 소리 들으려면 홈에서는 깡패여야 돼. 그렇죠. 왜냐면 지난 시즌 데이비드 모에스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7위를 할 때 우리 7위 소리를 들을 때 맨 유로파. 유로파도 못 갔어요. 유로파도 못 갔어요. 그랬을 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를 보면 오히려 홈에서 성적이 안 좋았거든요. 네. 홈에서 지난 시즌에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알렉스 퍼거슨 감독 시절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홈에서는 지진 않았어요. 홈 승률이 80%예요. 알렉스 퍼거슨 감독님의. 그러고 보면 홈에서 이제 잘해야지 성적이 잘 나온다. 그쵸? 이거 기본적으로 이제 잘 잡아잔다라고 하면
좋은 경기가 나올 것이다. 전북은 언제나 뭐 깡패가 될 수 있어요. 네. 네. 자, 어떻게 준비하신 거 있으십니까? 이상인가요? 네. 이상이에요? 자, 그러면 그러면 안 보는데 내가 비버가 것도 웃기지. 비버가 준비한 경기는 무엇일까요? 챌린지죠? 자, 저는 뭐 네. 언제나 부천 경기 요즘 부천이 돌풍이라 좀 핫해요, 사실. 진짜 부천 직원이야 진짜. 저 요즘 부천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 그 팀에서 오라고 이제 오라고 안 해요? 이때쯤이면 스카우트 할 법한데. 이때쯤이면 할 법한데. 이거 부천 그 고위직 분들 자, 들으세요. 여기서 이제 구단주님께 한 말씀. 근데 내가 우리 시장님 이름도 몰라. 아, 시장님이겠구나. 아, 시장님이네, 그렇죠. 시장님. 시장님이 사장님이시고, 어제가 채용, 감사합니다. 어제가 저는 부천을 사랑합니다. 헤르메스 참 좋아해요. 일단은 제가 준비한 것은, 우리 드립이 영원히 없어, 이 새끼는. 영혼을 가득 담을 수가 없어, 솔직히. 예, 예. 그래도, 부천이, 우리 부천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하다. 어제가 부천FC가 이번에 상대할 팀은 속초 원정을 갑니다. 상대는 강원FC, 우리 샤이니의 민호 아버지가 있는, 최영규 감독이 있는 우리 강원FC 원정으로 가는데요. 최근 강원FC 성적이 좋지가 않아요. 현재 K리그 11위, 2득점 5실점. 그래서 부천은 4득점 4실점, 딱 0입니다. FC 11위, 부천 5위, 딱 절반이죠. 하지만 상대 전적은 강원FC가 훨씬 더 좋아요. 2승 1무 1패. 최근 5경기는 저는 1승 1무 3패, 그리고 강원은 2승 3패. 어쨌든 승점적인 부분에서 솔직히 강원은 잘 걸어가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강원이 이제 최영기 감독을 데려오면서 상당히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렇게 믿을만한 선수가 없어요. 사실 최전방에서 같이 뛰어주고 있는 벨루소와 김동기 선수를 제외하면은 각자의 위치에서 뛰어줘야 되는 선수들이 제 역할을 좀 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반해서 요즘 최진환 감독은 지난 시즌에 좀 한풀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시즌 한풀이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임대로 데려온 이민우 선수나 지난 시즌 자신의 역할을 다 해준 호드리고 공민현 선수. 저는 이번 경기 최전방으로는 원래 김윤도 선수가 나왔습니다만 알미르 선수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안익주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부상을 당하긴 했습니다만 경미한 일주일짜리 부상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폭백은 적으로 원래 폭백은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최진환 감독님도 그렇게 폭백에 대해서는 크게 틀을 바꾸는 감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경기와 마찬가지로 정홍현, 최병도, 강지용, 이양민 선수를 기준으로 해서 폭백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양 팀의 일단은 핵심 선수들을 보자면 저는 벨루소 선수하고 호드리고 선수. 호드리고 선수야 언제나 그랬듯이 부천의 에이스죠. 일단 공격 수비 가담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팬들하고도 소통을 되게 잘하는 선수예요. 그리고 지난 시즌 이제 지난 시즌 이제 11골 넣었는데 이번 시즌 2경기 2골 골을 지난 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을 하면서 공격 본능을 다시 이제 찾아가고 있습니다. 벨루소 선수는 첫 번째 경기에서는 괜찮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만 두 번째 경기에서 이제 결국 대구와의 경기에서 골까지 넣으면서 자기 역할을 다 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됐는데요. 언제나 그랬듯이 양 팀의 아킬레스건은 수비입니다. 이 수비적인 집중력, 특히 수비 리딩을 해줘야 되는 이기영 골키퍼나 강원의 황교충 선수 두 선수가 자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호주볼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집중을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선수가 어느 팀이 더 수비를 높게 가져갔냐에 따라서 경기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 같은 경우 보면은 수비가 좀 탄탄해요. 박용우라든지 이완을 중심으로 한 수비진이라든지 미드필더 라인들도 보면은 손설민을 중심으로 한 미드필더 라인. 그렇죠. 네, 괜찮거든요. 잘 해주고는 있는데 오히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실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수비적인 부분에서 아직 리딩적인 부분이 이제 골키퍼가 사실 수비시로 이제 넘어오는 역습을 방어하기 위해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리딩을 골키퍼가 해줘야 되는데 이 골키퍼에 대한 리딩이 조금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기현 선수는 아직 23세도 안 돼. 선수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 홍효준 선수는 해줄 수 있을 만한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든지 강원하고 이제 부천의 경기를 한번 확인해보면 저는 글쎄요 경기적인 부분에서 부천이 당연히 승리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강원에 이제 를 기록을 할지도 하나의 경기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은 이길 때가 됐다 이거. 근데 지난 시즌에 부천이 강원 원정에서 이겼어요. 강원 원정에서 승리를 했거든요. 어디서 하냐? 속초에서 합니다. 아이. 신천에서 하면 갈라고 됐지 나. 강릉 아니야?
이제 속초 경기장으로 갑니다. 이번에 속초 경기장으로 가는데요. 지난번에도 보면 이제 한창 부천이 4월달에 상승세를 탈 때 속초에서 승리를 하면서 4연승 했었거든요. 흐름을 좀 달려갈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속초 가서 승리하고 회 한 사람 먹고 오면 참 좋겠죠. 순천에서 이기면 닭갈비냐? 그렇게 하고요. 자, 일단은 K리그 관련된 내용을 제가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잠시 후에 유럽리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배구관까지 돼버린 곶감 작가가 던진 이슈에 야펠레와 저스트 비버의 수다가 시작되는데 안에 녹음입니다. 이러면서. 아, 진짜. 이들은 쉬는 시간에 뭐 하고 있을까요? 그런 거. 자고 싶다. 아, 나도 자고 싶어. 야, 나 지금 약 좀 취했어, 나. 아, 나 지금 며칠째 지금 잠도 못 자가지고 뭐 하는 짓이야. 내가 갑자기 존나게 오고 그래. 하면 돼요. 나도 지하철 가면 돼. 버스 잘 타면 되지. 마이클 조슨이 여기. 아, 라이브 스코어 이제 녹음된, 그렇지. 녹음이란다. 이제 업데이트. 쟤 무서워. 조슨? 바쁠 수 있게? 내거 FM에서 놀이치가 있는데, 놀이치 계속 있어. 있는데, 놀이치 간계는 원래 놀이치예요. 놀이치가 저번 시즌 6인가 했어. 아, 진짜? 놀이치 얘기하지 마! 떼끼 앞에서 놀이치 얘기하지 마. 놀이치 얘기하지 마! 우승 날라가 붕괴! 나는 그때 리버풀 진짜 우승한 줄 알았는데.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거 있잖아. 놀이치가 승점 먹고 튀었다고. 그치. 놀이치가 승점 먹고 튀었다고. 놀이치 얘기하지 마! 우승 날라가 붕괴! 얘기하지 마. 우승 날아가본 게. 하지 마. 하지 마! 쟤 똑같이 안 할 거면 그거 하지 맙시다. 그거. 미안해요. 너 잘하는 거 있잖아. 물론 이거는 우리 학과 교수님 이건 민비는 나쁘다 이거. 야, 근데 이거 제 차이는 선생님 뵙고 싶다. 지금 판도가 난리가 났네. 아유, 신치용 어떻게 되냐? 신치용은 그대로 가나? 모르겠고 김호철 사임하고 새 감독에 선임된 게 최태웅이야. 존나 웃겨. 아, 진짜? 진짜 레알 최태웅이야. 저 세터잖아. 그러니까 아니 세터가 문제가 아니라 최태웅이 코치를 겪지 않고 바로 감독으로 갔다는 거지. 원래는 최태웅 코치 시키려고 계속 기록원석에다가 앉혔거든. 부상 기간 동안 기록원석에 앉혀가지고 걸렸다. 그냥 앞뒤로 봐라 이렇게 지금 앞뒤로 오는 거 봐라 이렇게 예상을 그렇게 시켰는데 아예 지금 뭐 김호철 지가 버리고 떠나고 지금 최태욱이 딱 감독이 되니까 지금 아마 김호철 밑에서 코치하고 있었던 사람들 다 나갈 거야. 뭐 우리 카드 문제 일으켰던 박희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나갈 거야. 왜냐면은 지보다 한참 어린 새끼들이 지금 감독으로 딱 왔는데 지금 어떻게 자기가 그거 할 수 있겠어? 솔직히 박희상은 대학 감독이 좋아. 괜히 저번에 우리 캐피탈 그래 지금 우리 카드 드림식스인데 우리 카드 한세지. 우리 카드 그때 감독했을 때도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은 정치권 문제였었어. 특정 후보 찍으라고 그래가지고 신영석이랑 박상아가 열받아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항명한 거야. 근데 신영석 대선 때? 대선은 아니고 총선일 거예요 그때 2010 시즌이었어. 아니 총선 때 무슨 저기가 나와? 모르지. 또 왜 정치적인 문제를 꺼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술 먹다가 애들한테 그 얘기 했을 거야 분명히. 박희상이 옛날에 대한항공 배구 선수였는데 은퇴하고 나서 여기저기 대학 감독이라든지 이런 거 하다가 대학 감독 할 때까지는 좋았는데 우리 캐피탈 감독하고 나서 스트레스 받고 좀 이상하게 변한 거지. 대학 감독이 대학 감독 때도 그렇게 그다음에 성적 나왔나? 대학 감독 할 때? 대학 감독 할 때는 모르겠어. 대학 감독 할 때는 그나마 학생부 가르칠 때는 그래도 좀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유성철 감독은 그래도 배구는 남자는 대학 감독이고 여자는 고등학교 감독. 여자는 고등학교 감독이 그러니까 메이저를 가기 전에 가장 마이너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프로가 있어요. 자, 이제 V리그가 시작한다. 곡감께서는 이제 배구 강의를 시작하셨다. 쟤는 그냥 스포츠 강사야. V리그라는 프로가 있어요. 근데 고개 빠가만 안 부르면 돼. 네, 그리고 남자하고 마가린죠. 여자가 있는데 남자는 대학까지 나오거든. 근데 여자는 고등학교가 가장 크단 말이야.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프로드래프트 끼고 대학 졸업하자마자 프로드래프트. 그러니까 감독들 인맥이 중요하지. 네. 감독들 인맥보다는 요즘 감독들이 보는 게 뭐냐면은
이게 그 메이저 대회 성적을 봐요. 메이저 대회 성적을 보고 드래프트를 들어간단 말이야. 특히 그랬을 때가 가장 문제였는데 레프트나 라이트 같은 이제 공격 역할이나 센터가 아무래도 좀 비싸지. 지금 인삼공사가 이번 내년 드래프트 1위를 할 거야. 올해 8월에 있을 드래프트 1위를 할 거야. 첫 번째로 좋은 선수를 뽑는 거거든. 왜냐면 꼴찌팀한테 그거를 줘야지 공평하게 순위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인삼공사가 그렇게 갈 건데 과연 누구를 뽑을지 모르겠어요. 올해는 문명화를 뽑았다가 죽었지. 아니 그래도 문명화가 해주기는 해줬는데 선배들이 문제였지. 뭐 이현주 뭐 어쨌든 이현주 같은 선배들이 제대로 해주질 못하다 보니까 어쨌든 남자는 대학교까지. 근데 대학교를 거치지 않고 온 선수가 하나 있어. 그게 대한항공의 정지석 같은 경우는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고 2년 차인데 선배들은 드래프트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지보다 선배들이니까. 그렇지. 예. 오면은 뭐 이게 오면은 드래프트 오면은 후배들 받을 때 왔냐 이래야 되는데 정지석만 오셨어요 이러는 분위기니까. 그치. 정지석이 가장 그거 해. 지금 그 얘기 한다 그러더라고. 형 이거 하시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더래. 정지석 경우 보면은. 아무래도 프로는 먼저 데뷔했지만 뭐 전체 구력이나 이런 건 선배니까. 그렇지. 그래도 어쨌든 그런데 지금 대한항공도 자기 감독이랑 재계약 안 할 거래. 원래 대한항공 감독이 신영철이었는데 신영철 감독이 물러났어. 그 총감독으로 물러났어. 그래놓고 한정 갔는데 원래 신영철 다음으로 감독이 돼야 될 사람이 지금 도로공사 감독하고 있는 서남원이거든. 근데 서남원도 물러나야 되기는 하는데 서남원이 돼야 하는데 서남원이 난 그래도 우리 감독 모시고 했는데 우리 감독을 배신할 수 없다 그러고 도로공사로 가버리고 김종민이 감독이 됐는데 그 김종민 감독이 지금 떼끼형 까야 돼. 네? 막간에 떼끼형 까야 된다고. 막간에 떼끼형 까야 된다고요? 그렇지. 뭐 어쨌든 뭐 떼끼형 깝시다 뭐. 그래 뭐 떼끼형 들어갔어?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철수가 갖고 나갔어. 아이고. 근데 이 생성애가 너무 수비 지원력이 안 좋네. 좀 몰라. 생성은 뭐하니 뭐예요? 복불복이었어. 자, 돌아왔습니다. 저희 뭐부터 시작하냐니요. 언제나 그랬듯이 K리그 프리뷰는 마무리했고요. 유럽리그 프리뷰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순간 당황했지. 갑자기 리듬을 깨버리니까. 아직 진행이 좀 부족해. 자, 먼저 언제나 저희 진행하는 건, 언제나 포문은 언제나 국감이가, 고유 국감이 있지 않습니까? 고유 국감이가 창고를 언제나 열어줄 텐데요. 우리 동네 축구광 제3라운드 2부 첫 번째 분데스리가 프리뷰. 이번 주는 좀 빅매치가 있어요. 독일 분데스리가. 최대 매치가 있죠? 네, 최대 매치입니다. 제가 들고 온 경기, 데어 클라시코입니다. 데어 클라시코. 4월 5일. 자, 우리 시각이죠. 4월 5일 새벽 1시 30분. 나무를 심는 그날. 네, 새벽 1시 30분에 겔젠키레는 저기 샬케 거기구나. 저기 그 베스트팔렌주 도르트문트시에 있는 지그날 이두나파크 도르트문트 홈경기장에서 엘 클라시코랜다. 저기 데어 클라시코가 열립니다. 근데 그 뜻이 뭐야? 그러니까 그냥 더 클래식이에요. 아니 그거 말고 데어 클라시코는 아닌데. 저기 도르트문트 홈구장 그 뜻이 뭐야? 시그널 이두나파크 보니까 영어로 보니까 시그널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그널 신호 그거 있잖아요. 정확한 거는 모기업이 저기야? 아니요, 모기업은 아니고 여기도 정확한 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제가 다음 경기 리뷰할 때 한번 셔터 같은 거야?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올게요. 모르는 건 물어봐서 죄송. 아니 근데 이거 모를 수도 있어요. 여기는 지금 원래 명칭은 베스트팔렌 슈타디온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게
독일의 보험회사인 지그날 이두나 그룹한테 명명권을 팔아서 이게 지그날 이두나 파크가 된 거거든요. 네. 여기도 보험회사야? 네, 여기도 보험회사예요. 그 독일 거기 바이에른 뮌헨도 알리안츠 아레나가 알리안츠 생명한테 명명권을 팔았기 때문에 알리안츠 아레나라고 불리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스페인에는 엘 클라시코가 있고 이탈리아에는 밀라노 더비가 있습니다. 밀라노 더비도 뭐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다 맛이 가는 것 같은데. 그리고 잉글랜드에는 노스웨스트 더비가 있다면 독일에는 이 데어 클라시커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즌 종료를 앞둔 상태에서 양 팀이 모두 지금 상태가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홈팀 도르트문트는 순위 면에서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고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는 바이에른 뮌헨은 선수들의 면에서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도르트문트는 현재 10위를 달리고 있는데 밑에가 지금 계속 승점 한 경기 차밖에 안 나거든요. 지면은 다시 또 따라붙어요. 마인츠하고 켈른이. 헤르타 베를린도 따라붙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는 선수들 체력이라든지 이런 게 안 좋습니다. 지금 로베리도 부상이라 가지고 로베리가 정확하게 들어갈지는 모르겠고,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람이 돌아오기는 하는데, 그래봤자 람이 뛸 수 있는 자원은 3선까지일 뿐이고, 그렇다고 공격형 보니까 지금 다 지금 맛이 갔고, 밀러라든지 괴차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다 체력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두 팀의 지금 상황상 큰 라이벌전이라고 해도, 그렇게 지금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도르트문트 최근 5경기 보니까 2승 2무 1패예요. 2승 2무 1패인데 원정 경기 5경기 따지면 그래도 3승 1무 1패 되겠고요. 홈 경기로 따져봤을 때 2승 2무 1패 이렇게 되겠습니다. 비슷하네. 네, 비슷비슷하죠. 지금 들쭉날쭉하다 이거예요. 한 경기 이기면 한 경기 비기거나 지고 다시 한 경기 이기고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바이에른 뮌헨 보면은 지금 총 홈 원정 최근 경기 따져봤을 때 4승 1패고 홈 경기만 봐도 4승 1패, 원정 경기는 4승 1무 지금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적은 바이에른 뮌헨이 좋은데 공격진이 지금 맛이 갔어요.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도 어떻게 된다라고 장담을 할 수 없다는 거죠. 확실하지가 않네요. 네, 확실하지가 않아요. 근데 대신에 도르트문트가 유리하다라는 점이 있으면은 홈 경기니까 유리할 수도 있겠죠. 홈 경기니까 유리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가장 유리한 점이 뭐냐면은 공격진이 그래도 체력이 좋다는 겁니다. 바이에른 뮌헨에 비해서는. 네, 그렇죠. 특히 이제 지금 임모빌레가 그렇게 터져주지는 못하고 있어도 어바메양 같은 경우도 있고 무키타리안 같은 경우도 있고. 나 얼마 전에 웃긴 짤 봤잖아. 왜? 아우마바양? 아니, 오바마양. 오바마양. 아니, 시범 방송 때도 그렇고, 우리 방송 은근히 오바마 대통령하고 은근히 엮여. 네, 그러니까요. 어쨌든. 근데 지금 그래도 도르트문트가 체력이 더 좋다는 겁니다. 로이스도 돌아왔잖아요. 로이스도 돌아왔고, 돌아올 선수들 다 돌아왔는데, 문제는, 돌아왔다더라도, 시즌 초반처럼 조직력이 그렇게 잘 잡혀주지가 않는다는 거, 시즌 초반이 아니지. 저번 시즌처럼 조직력이 그렇게 끝까지 따라잡혀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도르트문트가 바이에른 뮌헨보다는 유리한 경기를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일단은 도르트문트의 아무래도 홈이고 하나로 좀 더 우세를 평가하고 있는데요. 지금 도르트문트가 우세하기도 해요. 왜냐면은 지금 두 팀 간의 역대 전적을 그러니까 2010년까지의 역대 전적을 따져보면은 2010년 초반까지의 역대 전적을 따져보면은 8승 3무패로 도르트문트가 유리한 상황입니다. 일단 근데 어떻게 뮌헨 팬으로서는 조금 저거 하지 않아요? 뮌헨 팬의 입장에서는 도르트문트 상대로 지면은 또 자존심이 또 상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특히 도르트문트랑 솔직히 말해서 오래된 라이벌전에서 치고받는다는 거는 뮌헨 팬이기 이전에 축구 팬으로서 그게 더 재밌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는 라이벌전이나 더비 매치다라고 그러면 꼭 챙겨보는 이유가 피 터지게 싸울 것 같기 때문에 챙겨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재밌거든. 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불구경하고 싸움 구경이 가장 재밌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구경 보려고 보는 거기 때문에 특히 글쎄요, 제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런 좀 접전이 벌어지는 경기를 좋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접전이 벌어지는 경기를 보게 되면은 일단 골이 많이 터지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훌륭한 플레이들이 많이 나온다든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도 몇 번을 했는지는 지금 제가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훌륭한 경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경기를 제가 이제 프리뷰로 가져왔습니다.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경기야. 그렇죠. 대학 클래시커는 언제나 나올 수밖에 없는 경기고요. 다만 이제 뮌헨하고 이제 도르트문트하고 이제 승점차가 워낙 많이 나다 보니까 그렇죠. 이긴다고 해도 뭐 도르트문트가 뭐 1위로 올라오고 뭐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대신에 이제 도르트문트가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이제 자기네 국내 최대 라이벌을 꺾으면 그 동기부여는 확실하게 되겠지. 아무래도 중상위까지 올라가는데 유로파는 못 올라가더라도 유로파 발끝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교두보를 가져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면은 지금 베르더 브레멘하고 아인트라흐트하고 호펜하임하고 아우크스부르크까지 지금 승점이 어떻게 되냐면은 33, 34, 34, 37, 38이거든요. 얼마 안 나? 예, 얼마 차이가 안 나요. 뭐 언제든지. 예, 5점 차는 지금 몇 경기 안 남았다고 치더라도 5점 차면은 금방 뒤집을 수 있는 경기거든요. 도르트문트가 예전의 전력을 찾아와준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정을 하면. 내가 봤을 때는 5위도 가능한데? 5위도 가능할 뿐더러 지금 일단 승점 5점 차까지 따진다 보면은 예, 지금 뭐 아우크스부르크까지는 뒤엎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뭐 대어 클래시커 얘기해가지고 좀 더 뭐 얘기를 해보자면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대어 클래시커는 뭐 더 클래식 말 그대로 뭐 엘 클래시코도 더 클래식 아닙니까? 영어로 따지게 되면.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뭐 지역적으로도 뭐 옛날 역사 얘기를 조금 더 돌리기만 해야 되겠는데 그 프로이센 중심지였던 도르트문트 그리고 바이에른 왕국의 수도였던 뮌헨 이게 또 역사적으로도 되게 얽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도르트문트가 자리한 그 베스트팔렌 지역이라는 게 옛날에 진짜 유럽의 온갖 세력들이 맞붙는 각축장이었고 강자가 살아남는 그런 베스트팔렌 주역. 그렇죠. 베스트팔렌 주역도 있고 베스트팔렌에서 아마 전쟁도 일어났을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왜냐면은 이게 프랑스하고 이탈리아하고 뭐 영국이라든지 이거는 단일 왕국으로 계속 이어졌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비스마르크가 통일하기 전까지는 진짜 300여 개의 나라로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진짜 막 각축장이었어요. 뭐 독일의 땅을 누가 차지하느냐 이렇기 때문에 뭐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는 하는데 뭐 외세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그 독일을 원했고 이제 프로이센하고 오스트리아를 주축으로 뭉치기는 했는데 이게 아직 좀 사이가 안 좋죠. 서부와 남부의 차이이기도 하고 왜냐면은 진짜 맨날 피 터지게 싸우는 데랑 맨날 평화롭게 지내던 데랑 차이가 다릅니다. 뭐 그러면 그런 차이에서 이제 더비가 그 복잡한 양상들이 축구에 표출이 돼서 이제는 전투는 할 수 없으니까 축구로 모든 거를 다 덮어 씌우는 거죠. 그럼 내가 알기로 바이에른 주잖아. 그렇죠, 주자. 바이에른주가 예전에 이제 나치 독일 시절에 히틀러의 그 저기 아니야. 반을 다졌던 것 아니야, 바이에른주가. 그 바이에른이라든지 뭐 지금 바이에른 같은 경우는 뭐 BMW 있지 않습니까? 바이에른에서 만들어진 회사 같은 경우는 되게 많아. 대부분 다 바이에른 주기를 사용을 해요. 바이에른 주기를 사용을 하는데 뭐 그 역사 얘기는 제가 잘 안 하는 게 뭐 독일 사람이 들을지도 모르니까 이런 개 오버하시면서 한번 해보는 건 얘기를 안 딴지 걸려면 거세요. 그러니까 배워야 되니까. 그 바이에른주의 깃발을 사용합니다. BMW 같은 경우 요렇게 돼 있기는 한데 그게 바이에른 주기를 살짝 돌려서 만든 그 마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이에른에서 만들어진 기업들은 대부분 다 바이에른 주기를 따라 쓰고 바이에른 뮌헨 홈페이지 가면은 뭐 이제 외국어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뭐 영국, 프랑스, 일본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쭉 나가다가 끝에 바이에른 주기가 있어요. 뭔가 했더니 바이에른주 사투리로 만든 예, 바이에른주 사투리로 그 홈페이지를 만든 게 있더라고요. 뭐 그런 거 아니야? 저기는 네, 그런 식으로 우리 저기 동네 방언을 만들었단 게 이런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뭐 그런 식인데 그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특히 그래도 바이에른이 가지고 있는 모토가 뭐냐면은 미아산 미아라 해가지고 바이에른 사투리예요. 이게 우리는 우리끼리, 우리는 우리식으로. 바이에른이 이 모토 아래 철저히 이제 잘 뭉쳐서 팀으로 이제 부각이 됐고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서는 그래도 진짜 도르트문트도 저력이 있는 팀 아닙니까? 이게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복잡하게 축구로 표출이 되고
양 팀이 맞붙을 때마다 역사에 남을 만한 이제 명경기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는 지금 현재까지는 도르트문트가 제일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대여 클라시코. 저희가 이제 한번 살펴봤고요. 아무래도 이번 주는 4월 5일은 네. 뭐 다른 여러 가지 경기가 있겠습니다만 4월 5일은 일단 대여 클라시코와 함께하는 주말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독일 리그의 가장 재밌는 경기이고요. 뭐 이제 독일 얘기를 또 부데스에 좀 더 하자면 강등권이에요. 네, 그렇죠. 지금 강등 플레이오프를 치느냐 마느냐. 그렇죠. 지금 이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몰라요. 또. 네, 그렇죠. 일단은 15위 프라이부르크하고의 승점 같습니다. 네. 실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와, 근데 대단해요. 16득점은 진짜 좀 너무한다. 26경기 16득점. 아니, 바이에른 뮌헨이 지금 현재 26라운드까지 실점이 13실점인데. 네, 그렇죠. 아, 이건 좀 너무한다. 그 패 두 개, 모 두 개 이렇게 되지 않나요? 바이에른 뮌헨이? 20승 4무 2패. 4무 2패. 승점 64점. 뭐 그래도 지금 좀만 저거 하면은 바이에른 뮌헨 실점하고 네, 그렇죠. 같아질 것 같아요. 도르트문트가 3대0으로 이기면 깔끔하게 깔끔하게 딱 이게 정리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경기가 도르트문트한테는 진짜 중요한 경기거든요. 왜냐면은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발목이 잡히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발목이 바이에른 뮌헨 때문에 잡히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쫓아오는 팀들 때문에 잡히는 거예요. 마인츠, 쾰레. 잠깐만. 뮌헨, 분데스리가가 몇 라운드까지? 34라운드. 34라운드지. 18팀이니까. 34라운드에 만약에 뮌헨이 이기면 67점. 그러면은 볼프스부르크가 만약에 그 다음 경기에서 지게 된다면 거의 뭐 우승 확정. 네, 거의 우승 확정 짓는 경기네. 우승 확정이라고. 근데 이거를 과연 도르트문트가 그렇게 해주냐는 거지. 해주는 것도 문제고 지금 제일 급한 게 바이에른 뮌헨보다는 도르트문트라는 겁니다. 그렇지. 도르트문트가 제일 급하지. 급해요. 왜냐면은 지면은 밑으로 밀려내쳐지고 이기면은 올라가는데 이겨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면은 마인츠가 30점인데 만약 마인츠가 대승 막 4대0 이렇게 대승을 걷어버리면 도르트문트가 11위로 떨어지는 판이거든. 그렇죠. 그래도 지금 그 위에서도 잘 나가는 팀이 3팀 있지 않습니까? 샬케, 아우크스부르크, 호펜하임 요 세 팀은 잘 나가기 때문에 요 세 팀이 어느 팀하고 맞붙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참 그 세 팀이 가장 요즘 핫해요. 중상위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도르트문트로서는 승리를 거둬줘야 된다는 거죠. 아, 볼프스부르크 다음 상대가 슈투트가르트네. 네, 슈투트가르트인데 슈투트가르트야 뭐 어차피 꼴찌고. 예, 그리고 호펜하임 같은 경우는 지금 보루시아 메넨글라츠바우죠. 3위랑 붙어요. 지금 그래서 호펜하임 같은 경우는 호펜하임? 네. 호펜하임 같은 경우는 지금 도르트문트에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고 샬케 같은 경우가 지금 아우크스부르크랑 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도르트문트가 이 경기를 이겨야지 어떻게든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야, 잘하면 샬케가 저기 어디야? 샬케가 아우크스부르크. 지동원 선수가 언제 터질까요? 글쎄요, 지금 아마 이번에는 지동원 선수가 선발 출전을 안 할 걸로 보입니다. 왜냐면은 국가대표로 한번 뛰었기 때문이죠. 국가대표로 한번 뛰었기 때문에 체력 수준으로 한번 뛰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 경기도 유리한 게 샬케이기 때문에, 아우크스부르크보다는. 영수형. 네, 그렇죠. 샬케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1, 2, 3위를 제외하고, 나머지 애들끼리 지금 장난이 아니다. 그렇죠. 그 4위 솔직히 얘기해서 4위도 지금 4위도 지금 안전빵이거든요. 레버쿠젠도 지금 안전빵이에요. 4위하고 5위의 승점 차가 2게임입니다. 6점 차. 네, 6점 차기 때문에 샬케, 아우크스부르크, 호펜하임이 지금 박터지게 싸우는 거죠. 도르트문트 뛰면 이제 진흙이죠. 네, 그렇죠. 도르트문트 뛰면 진정한 진흙탕이 완성되는 거지. 엄청 진흙탕이 완성이 되는 거. 완전 독일맛 진흙탕. 네, 레알 진흙탕이 완성이 되는 건데 지금 독일은 총 6팀이 나가거든요. 국가대항전을. 그렇죠. 네, 국가대항전을 6팀이 나가는데 레버쿠젠이 지금까지 잘만 지켜주면은 지금 그 플레이오프를 나갈 수 있는 거고 나머지 이제 5, 6위 팀은 유로파리그에 나가는 건데 그래서 도르트문트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도르트문트 여기까지 하고요. 대여 클라시코 얘기가 워낙 재밌다 보니까 짤막하게 분데스리가 돌아가는 골도 봤고. 그렇죠. 이게 저희가 아무래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좀 많이 보다 보니까 도르트문트에 대한 상대적인 정보가 부족했는데요. 아니지. 그 말은 동의하기 힘드네, 나는. 애들이 몇 명이나 가는데 보면. 아니, 우리는 2패를 많이 보잖아. 우리 얘기였어?
아니, 당연히. 야, 그렇게 또 빠져나가네, 거기를. 아유, 내가 또 미꾸라지야, 내가. 비꾸라지. 비꾸라지. 잘 빠져나가네, 그래요. 그래서 야펠레옹부터 나가네요. 네, 야펠레옹부터 진행해. 네, 나부터 하자. 네, 야펠레옹이 가져온 경기는 우리 동네 축구광 제3라운드 2부 두 번째 프리미어리그 프리뷰. 내가 가져온 경기는 뭐 별거 있나? 첼시 대 스토크지 다음 라운드. 그래도 나는 개인적으로 리버풀 아스날 해주길 바랬거든. 아니 그건 떼경이 해야지. 그렇지. 그거는 떼경이 해야지. 우리 PD님이 보다가. 떼경이 해야지. 그거는. 그래요. 뭐 사실 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첼시하고 저는 이제 첼시하고 스토크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일단 지금 1위하고 12팀에 이거 공교롭게도 똑같네. 네. 대여 클래식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네. 자, 1위하고 10위권 12위의 팀하고의 대결입니다. 일단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첼시의 스토크이기 때문에 첼시의 홈인 스탬포드 브리지에서 벌어지고요. 지금 그전에는 당연히 이제 스토크시티 홈에서 열렸었죠. 스토크시티 홈에서 브리타니아 스타디움에서 2대0으로 그전에 이미 이긴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스탬포드 브리지인데 이 경기는 사실 이렇게 포인트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경기는 사실 주의해야 될 구간인 거는 맞아요. 왜냐? 첼시의 다음 일정들도 보면 스토크시티 이후에 보면 그 다음 경기가 이제 QPR하고의 경기죠. QPR하고의 경기인데 QPR이야 뭐. QPR이야? 아니, 난 QPR하고 경기는 좀 진지를 빨아야 돼. 런던 경기죠. 그 동네 라이벌이기 때문에. 그렇죠. 서런던의 동네 라이벌이고 크리스 포이의 전설적인 포이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새끼들은 반드시 자근자근 밟고 지나가줘야 돼. 포이 스토리의 그 놀라운 자근자근 밟고 지나가줘야 하기 때문에 네. 반드시 정말 뜻하지 않은 세상이 두 개나 나오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그 QPR하고의 경기 그 다음 경기가 바로 맨유전이거든요. 네. 그렇죠. 흐름을 살리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경기가 연달아 있어요. 그 다음 경기가 바로 아스날이고. 그 다음에 한 경기 좀 쉬어가네요. 두 경기 쉬어가요. 레스터 시티하고 크리스탈 팰리스. 그 다음에 리버풀. 저 이거 토트넘으로 봤습니다. 같은 세긴 하네. 그렇죠. 같은 세긴 해. 그렇죠. 첼시가 다음 경기가 이번 경기 스토크 시티, 다음 QPR, 다시 맨유, 아스날, 레스터 이렇게 다섯 개가 있어요. 레스터 시티, 크리스탈 팰리스, 리버풀, 웨스트 브루미치. 그다음 마지막 경기가 썬더랜드거든요. 지금 제 생각에는 아마 아스날전까지 치르고 날 때까지 경기 결과면요. 아스날, 그리고 레스터, 누구죠? 레스터 시티죠? 레스터 시티까지 하고 나면 거의 우승의 향방은 나오지 않을까. 거의 나올 걸로 보여요. 그때까지 아마 첼시가 미끄러지지만 않으면 제 생각에는 크리스탈 팰리스 이후 딱 경기 끝나고 나면 리버풀과 홈 경기에서 트로피 세레머니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론적으로는 맨유하고 아스날을 만약에 이기고 간다면 사실상 우승 확정이라고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딱 마무리한 다음에 리버풀 선수들에게서 박수를 받으며 입장하는 그런 환경이 벌어지면 정말 좋죠. 그렇죠. 그런 환경이 벌어지면 정말 좋은 거야. 네, 그렇죠. 벌어질 가능성이 제가 리버풀을 싫어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저는 가능성을 던지는 거지 리버풀이 꼭 그걸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는 한 10%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0506 시즌에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수들이 그 세레머니를 해줬었거든요. 그게 되게 싫었어. 지금 일단 보니까 사이드라인이 뜨는데 스타 선수 부상이고 스토크 시티 같은 경우는 빅터 모지스라든지 피터 오데밍기 그리고 보얀 이름이 뭐냐 보얀 크르키치인가? 보얀 크르키치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나오지를 못하거든요.
스토크 시티가 타격이 더 클 것으로 봐요. 왜냐면은 그렇진 않아. 네. 딱히 그렇진 않은 게 뭐냐면 스토크 시티 아까 계속 봤는데 보니까 네. 뭐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공격수 로스트에 올라와 있는 선수들 대부분이 보면은 고르게 득점을 해주고 있거든. 네. 고르게 득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딱히 그거에 대해서는 그 신경을 안 써도 될 것으로 내가 봤을 땐 보여. 네. 그러니까 오대민기 선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까 본 바로는 득점이 없거든. 내가 지금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피터 크라우치 선수가 살아있다라는 거야. 피터 크라우치가 살아있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야? 아까 또, 그래, 마메비란 디우프. 마메비란 디우프 선수도 얼마 전에 골도 넣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본적으로 이제, 감은 잡혀있는 상태고, 네. 그리고 또, 조나단 월처스. 조나단 월처스라든지, 그러니까 피터 크라우치, 마메비란 디우프. 요 선수들이 보면은, 다들 고르게 득점들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딱히 그렇게 벌크루키치가 아웃되고, 오데민기가 아웃되고 이런다고 한들 내가 봤을 때는 막규지 감독은 별로 이렇게 크게 심리적으로 압박받을 이유는 없어. 그래요. 지금 잉글랜드 순위를 좀 살펴볼게요. 네. 나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네. 그리고 스토크시티는 왜 항상 어느 팀이든 강팀들은 다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전에 토니 플리스 감독 전 감독이 이제 물러났지만 기본적으로 스토크시티 아직까지 그 스타일 자체는 저거란 말이에요. 힘이죠. 힘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거치게 경기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수들이 다들 이제 저기를 조심해야 된단 말이야. 부상에 대한 위험은 항상 가지고 있다는. 아스날이 왜 맨날 스토크시티인데 왜 맨날 맞는데. 그렇죠. 브리타니아 스타디움에서 3대1로 깨지는 거 보고, 이게 참기로한가 들이는 것 같았어요. 스토크시티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요점이 뭐냐면은, 홈극강이라는 거거든요. 홍깡패야, 네, 홍깡패. 은근히 홍깡패여가지고, 제가 이번에 첼시가 이 경기는 유리할 거라고 치는 이유가 홈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홈이었으면은 무승부까지는 봤을 텐데 홈이 아니기 때문에 첼시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그때도 이겼어. 이번 시즌에는 2대0으로 잡았었어. 그리고 이제 역대 전적도 사실 7승 2무 1패이기 때문에 거의 압도적인 저희가 나오거든. 그래서 항상 어느 정도 고생을 좀 했었어. 예전에도 보면은 예전에 멤버 좋았을 때도 첼시 같은 경우에는 고생을 했었어도 이겼기 때문에 일단은 스토커 상대로 이기는 법을 아는 이제 첼시고요. 지금 디에코타가 부상이라고 하게 되면 아직 나이가 로잉 레미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언제나 아마 슈퍼 서브는 드록바가 이제 가능성이 가장 높죠. 그래도 아니면 드록바가 내 나이가 들었다고 해도 그래도 드록바는 드록바입니다. 힘은 아직 안 죽었어요.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저번 주에 내가 얘기했어. 스타노비치가 안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했잖아. 그게 이번엔 진짜 이번에 짤막하게 넘어갈 수 있는, 한번 넘겨지고 갈 수 있을 만한 포인트일 것 같아. 가장 그거 한 거를 보면은 저번 라운드에도 그렇게 뻘짓을했던 이바노비치가 과연 것인가? 감독 입장에서는 심리에 부담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출전을 시킬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감독 마음이죠. 그것도 봐야 되겠지만 드록바 선수 보면은 요즘은 이제 첼시에서 피사로형, 미넨의 피사로처럼 행동을 해주고 있어요. 이제 중요할 때 이제 조커로 나타나서 해결을 해주고. 그리고 다시 이제 사라지는, WWE 보면 언더테이커 정도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 나타나서 경기 치르고 들어오고. 아니지, 덜하지. 페이퍼 때 가끔씩 한 번 나와. 덜하면 몇 년에 한 번이죠. 한 2년, 3년에 한 번인데, 언더테이커는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나와. 1년에 한 번씩. 레슬링 때 꼭 나와. 추석해. 버락. 더락! 오바마. 자, 다시 이제 리그 테이블을 잠깐 살펴볼게요. 한번 리그 얘기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스트 비버가 한번 또 맨유 얘기하면서 둘이 얘기를 하고 리그 얘기를 해야 되겠지. 그렇죠. 일단은 제가 준비한 경기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아스톤 빌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입장에서 좀 쉬어가는 경기예요. 왜냐하면은 그 이전에 5경기를 살펴보면 맨유 일정이 5연전 장난 아닌데. 이 5연전은 진짜 볼 때마다 FA 사람들하고 술 먹고 싶어요. 일단 3연전이 존나 힘들었지. 그럼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아스날, 토트넘, 아스날은 FA 컵이긴 했습니다만, 아스날, 토트넘, 리버풀, 이제 아스톤 빌라, 맨체스터 시티, 첼시의 에버튼까지. 그리고 만나는 게, 좀 쉬어가나 싶었는데, 그게 또 웨스트브롬이에요. 이 웨스트브롬 원정 경기도 쉽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스완시한테 졌고, 썬더랜드한테 겨우 이겼고, 스완지 더블. 스완지한테 더블한 게 진짜,
좀 크죠? 처음. 좀 충격이죠. 그렇죠. 임팩트가 상당히 셌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죠. 기성용 개새끼를 외쳐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었고. 박지성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있을 때 리버풀 상대 골을 넣고 리버풀 팬이었던 제 친구 더코비였던 제 친구가 한마디 했습니다. 아 씨발 박지성. 뭐 나도 많이 외쳤어요. 네, 그렇죠. 언제나 그랬듯이 1011 시즌 첼시를 상대로 챔피언스 리그에서. 빈것을 먹인. 와, 진짜 그 경기는 아직도 나오더라. 짜증나 죽겠어, 아주. 역대급. 왜냐면 그것도 노해설로 나와요. 현장 사운드 들리게. 존나를 받게. 일단은 하지만 최근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아스톤 빌라 좀 쉽게 잡고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2010년도 시즌부터 해서 일단 9경기 살펴보면 7승 2무입니다. 무패네. 네, 한 번도 무패요? 무패네. 내가 봤어. 내가 봤어. 저 새끼 팩 뒤집는 거 봤다니까. 거기서 또 나오고 내가 봤다니까. 지금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입장에서 또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같은 라운드에 다른 경기장에서는 리버풀과 아스날이 만나죠. 여기서 리버풀이 아스날과 비겨주기만 해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입장에서 3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가 요즘 분위기가 좋지 않거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기면 일단 62점이 되고요. 그 상황에서 리버풀이나 아스날이 한 번이라도 발목을 잡혀주면 경기 내용 달라지게 되는 시즌 테이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어차피 첼시의 독주 우승을 막을 수가 없어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빌라는 무조건 잡아야 되는데요. 최근 지난 다음 경기가 잠깐 미안한데 다음 맨체스터 시티 전 다음 경기가 분수령이 될 거예요. 그 경기가 크리스탈 팰리스거든. 크리스탈 팰리스인데 원정이야. 그러니까 수정궁 홈에서 붙어야 된다고. 그렇죠. 그러면은 크리스탈 거울을 만날 수 있어. 크리스탈 거울이라고 그 수정- 치어리더 있잖아. 수정 레이디. 그렇지. 크리스탈 거울을 볼 수 있어. 그렇지. 아, 미안해, 내가 요즘 군주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 치어리더도 유명하니까. 아무튼 다음 라운드가 굉장히 재밌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첼시 입장에서도 그렇고, 왜냐면 여기서 우리가 잡고 만약에 시티가 만약에 비겨버린다든지. 그렇죠. 크리스탈 팰리스한테 발목 잡혀버리면 어떻게든 발목 잡혀버리게 된다면 메뉴 입장에서도 개이득이고. 그럼요. 우리 입장에서는 완전 더 개이득이고. 왜냐면 최근 다행인 것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일정에서 이후에 아스톤 빌라, 맨체스터 시티를 두 번 연속 홈경기를 치르고 그 다음에 2연전 첼시 에버튼을 상대로 원정 경기를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두 경기를 잡아만 주면 이후에 첼시 원정이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만 3위 테이블까지는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2연전은 그래서 무조건 잡아줘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좀 차이점을 살펴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난 라운드에서는 아스톤 빌라의 경기에서는 양팀 모두 3백을 들고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3백을 철저하게 이제 버린 루이스 바날과 어떻게 해서는 아직도 3백을 고집하고 있나. 일단 크리스찬 벤테케가 지금 여전히 이제 완전히 회복을 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스톤 빌라를 유나이티드가 일단 아스톤 빌라 최근 성적은 안 좋습니다. 3월달 경기에서 2승 2패, 승률 50%이기 때문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조금만 잘해주면 일단 그리고 제일 좋은 건 톰 클레베를 안 봐서 좋아요. 빌라가 있는데 임대가 있어서 경기에 못 나와요. 나 그게 너무 좋아. 톰 클레베를 안 보는 게 일단은 선발 라인업을 좀 예상을 해보자고 하면 최전방에 일단은 펠라이니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만 펠라이니를 최전방에다 놓는다고? 최전방에다 놓고 루니를 그 밑에 섀도우로 놓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는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펠라이니가 최전방으로 나오는 이유는 타겟 때문에 그러거든요. 월드컵에서도 저기 마크 빌모츠 감독이 맞나? 벨기에 마크 빌모츠 감독이 안 풀리니까 펠라이니를 최전방으로 놓고 나서 경기가 풀리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같이 있었던 조잖아요, H조. H조 경기를 가장 관심 깊게 봤는데, 벨기에가 경기가 안 풀릴 때 어떻게 경기를 풀어가느냐라는 거를 봤을 때, 벨기에 팀에서 가장 내보낼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카드가 뭐냐면은 파격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경기가 안 풀릴 거를 대비해서, 여기 이제 루이스 바넬 감독이 파격이라는 거를 내세운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파격이 이전에도 한번 봐왔던 파격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펠라이니를 탑으로 내보내는 거에 이제 효과를 볼 수 있느냐. CR이 맥히느냐. 사실 근데 그럴 가능성이 좀 적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단은
펠라이니가 이제 수비 위치에서 꼭 막아줘야 되는 선수가 벤테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앙 미드필더로 그냥 나올 것 같고요. 최근에 큰 틀에서 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신 이제 디마리아 선수를 과연 낼 것이냐, 아니면 마타를 그냥 줄 것이냐, 또 하나의 관건이 될 수는 있겠죠. 그냥 아스톤 빌라 지금 부상 선수 명단을 보면은 뭐 시소코를 제외하고는 롬블라르하고 시소코를 제외하고는 그다지 좀 딱히 뭐 그렇게 필요한 선수라고는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나마 이제 우리 이제 국내 팬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 선수가 뭐 필립 샌데로스라거나 그렇죠. 키에런 리처드슨, 키에런 리처드슨 이 두 선수고, 근데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부상 명단을 보면은 뭐 지금 거의 다 회복세입니다. 회복 다 했고요. 루크쇼가 지금 제임스 윌슨, 루크쇼 있고. 뭐 조니 에반스가 레드카드로 나오지를 못하는데 뭐 조니 에반스 같은 경우는 없어도 돼요. 거의 뭐 필요 없는 수준이기는 한데 아예 없어도 된다라고 얘기하면 당연한 얘기라.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일선이 부상을 당했을 경우 이제 이진 선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일단은 반페르시 선수가 이제 부상에서 복귀를 하고 트레이닝에 복귀를 했습니다만 당장 내지는 않을 거고요. 아무래도 루니 선수가 다치면은 팔카오 선수를 내야 되는데, 팔카오 선수의 요즘 폼이, A매치데이에서 잘해줬어요. 근데 이후에는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리그에서 예상보다 적응을 못 해주고 있어요. 4골을 넣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제 마저 이제 쭉 이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아무래도. 100골 넣으려고 야 100억 주고 걔를 임대하냐? 진짜. 답답하다, 진짜. 더 짜증난 건 뭔지 알아? 뭐? 임대후 이적 조항이란 말이야. 이적하려면, 이적 조항 해주려면 870억 더 얹어줘야 돼. 미쳤냐? 다시 돌려주는 게 낫지. 돌려주는 게 낫죠. 머리 총 맞았냐? 근데 이랬는데 백작하고 모나코에서 터지면 배 아픈데. 나 진짜 근데 그동안 진짜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될 수도 있어. 그럼요. 인생은 모르는 겁니다. 축구는 모르는 거니까요. 네. 축구는 모르는 거고. 그럼 이제 제 친구가 어느새 애를 둘 낳았을지도 몰랐어요. 제 친구가 어느새 애를 둘 낳았어. 애 하나요?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았는데, 아들, 딸 하나 낳았다 그러면 자웅동체 되는 거 아니야? 저도 모르게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네? 네, 그러면은 이제 리그 테이블 한번 살펴볼게요. 뭐, 첼시하고, 스토크 시티 같은 경우는 1위하고 12팀인데, 1위하고 10위하고 기준이 딱 나눠져 있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는요. 지금 12 스토크 시티를 기준으로, 크리스탈 팰리스까지는 이제 6점 차가 나요. 그 11위 크리스탈 팰리스까지.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4위를 달리고 있는데 지금 아스톤 빌라는 16위고요. 그런 면에서 있을 때 순위 면으로 봤을 때는 두 팀은 다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첼시하고 맨유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이러한 면에서 봤을 때는 1위부터 10위까지는 줄창 싸워야 될 거고 또 이제 11위서부터 14위까지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 15위서부터 또 20위까지는 또 이제 줄창 싸워야 될 거거든요. 강등 피하려고. 네, 강등 피하려고 줄창 싸워야 될 건데, 20위는 그냥 20위인 것 같아요. 왜냐면 레스터 시티가 승점이 19점이거든요. 네, 승점이 19점이면은 더 이상. 일단 팀한테 5대3으로 지다니, 진짜. 내 진짜. 열받아. 짜증나. 자, 이제 나머지 두 분이 한번 이제 어떠한 상황이 될지 이제 전개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은 첼시는 뭐 독주 체제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변이 없는 그러니까 이변이 없는 강팀들하고의 경기에서 줄줄이 다 패하지 않는 이상은 근데 확실한 거는 첼시에 요즘 뒷공간이 너무 불안해요. 집중력이 지금 체력적인 부분에 한계가 그 얘기 잘 꺼내는데? 왜냐면 내가 이거 왜 얘기 잘 꺼냈냐면 레알 마드리드 라파에바란 하고 지금 링크가 다시 걸렸어. 첼시가. 아무래도 맨유하고도 걸리지 않나? 걸려 있고요. 베일하고도 똑같이 걸려 있고요. 베일은 필요 없고 솔직히 우리는 베일 필요해요. 우리는 베일 필요 없어. 난 솔직히 냉정히 말하면 베일은 필요 없어. 왜? 왜 데려와? 왼쪽에 아자르 있고 오른쪽에 이제 쿠아도라도가 이제 다음 시즌부터는 잘할 건데. 적응만 잘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굳이 베일 들어오면 작살나지. 좌절의 우베일인데. 그렇죠. 장난 아니지. 또 EPL 적응은 이제 또 따놓은 당사. 거기다 베일 같은 경우에는 홈그로운 되지 않나? 그럼요. 왜냐하면 리스트이기 때문에 선수 등록에도 얘기합니다. 게이득이지. 사실 거기에 따르는 이적 자금이 장난이 아닐 거라는 이게 문제지. 페레즈 회장 자체가 필요 없는 선수는 워낙 또 싸겠지. 근데 문제는 베일이니까 문제지. 왜냐면 베일 데려올 때 1,600억 정도 데려왔지. 그러니까 호날두보다 비싸게 주고 데리고 왔는데 그렇기 때문에는 한 800억 정도이면은 뭐 좋잖아요. 저는 뭐 나 같은 경우는 내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어이구, 천둥까지. 녹음실에 천둥이 들어오는. 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냐면은 그거야. 나는 첼시 팬들 같은 경우는 거액을 주고 누군가를 데려오잖아. 말하는. 나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저는 토레스 때문에 토레스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저는 영감님 나가고 돈을 쓰기 시작했어. 그 같아요. 영감님 나왔을 때는 돈을 안 나갔거든요. 그렇게 돈을 안 쓰더니만. 근데 확실한 거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제일 중요한 사람은 영감님이었어요. 그 돈을 써가지고 최소의 돈으로 호날두 나가서 사온 선수가 발렌시아에 가지고 무슨 발렌시아를 사와 이랬는데 그 다음 시즌은 그 시즌만 우승 못했어요. 에인세 나갔을 때도 에인세 나오고 에브라도 때 저 새끼는 뭐냐고 이러더니 돌아오지 않는 윙백 뭐냐고. 그때 한 두 시즌이었나? 두 시즌 뒤였나? 네. 이제는 막 다들 에브라 찬양하고 있잖아 막. 아니, 에임새가 발이 느려서 문제죠. 그래서 지금 프랑스 리그에서도 지금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발이 느려요, 에임새가. 근데 에인세 선수는 그래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그 배바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게리 네빌과 양쪽에서 배 끝까지 한껏 반지축해 올리고 뛰는데 50대 아저씨인 줄 알았어요. 가장 지금 그나마 게리 네빌 위에서 뛰는 게 백업인 거 봐주면 한겨. 백업은 잘생겼잖아. 목소리가 안 좋잖아. 근데 정말 목소리는 아니잖아 진짜. EPL에서 봤을 때 가장 지금 핫한 팀들이 지금 다시 주춤하고 있거든요. 그 핫한 팀 봤을 때 사우스햄튼하고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입니다. 두 팀을 봤을 때 이 두 팀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지금 보시나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할 것으로 웨스트햄은 보이는데. 그래도 불안하지 않아요. 그 사우스햄튼은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 나갈 수 있을 가능성이 리버풀은 아래에 있어야지. 근데 내가 봤을 때 소트는 유럽 대항전 나가잖아. 그럼 그때부터 몰라 시작될 것 같아. 그쵸.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나다니엘 클라인도 지금 이제 저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하고 링크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수들이 또 그만큼 나갈 거예요. 이제 좀 더 좋은 성적을 거둔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셀링 클럽들이 이런 경우를 많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프리미어리그에서 있다 강한 생존한 위건이 맨체스터 시티 FA컵에서 잡고 유럽 대항전 나가고 나서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빡빡한 경기 일정에 재정적인 부담이 겹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쿠만의 문제점이 다음 시즌부터 시작이 된다. 과연 누구를 쿠만의 문제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원래 유럽 리그에 안 나갔던 팀들이 나가게 되면 경험 부족을 그대로 노출하면서 유럽 리그에 유럽 대항전에 대한 그 욕심이 또 부리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렇죠. 한번 우승 한번 해보려고. 지금 오랜만 나갔는데 우리나라 애들이 아니라 다른 나라 애들이 있고 몇십 년 만에 다른 나라 리그 막 그렇게 되고 있는 나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좋게 되고 있는 게 지금 좋게 되고 있죠. 정말 좋게 되고 있어요. 좋게 되고 있죠. 정말 좋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좋습니다. 저도 좋게 되는 일이 더 좋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 이제 유럽 리그 프리뷰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이제 이 다음은 이제 두 번의 국가대표팀의 A매치 경기를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쉬는 시간. 야구계 하나의 사건 얘기로 인해 깊은 빠침이 진행되는데 나는 이번에 준비하자. 이제 아니 잠깐만 나 이제 그 얘기를 좀 해야 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얼마 전에 나 이제 그 타 방송 들었는데 너 들었지? 뭐? 영화 파울볼 편 들었지? 방송 언급하지 말고 얘기를 나왔는데 저기도만 잘못했더만. 왜? 고양 원더슨 만들 때 그 얘기를 했단 말이야. 지원 저희가 했을 테니까 만드시다. 독립구단 하나 만들어서 독립구단 리그를 하나 만들어서 하자. 왜 그 양반이 말은 되게 많이 하자. 맨날 동부장 얘기하고. 맨날 하자 그래놓고서는 막상 인프라 딱 구축되니까 조용히 뒤에 빠지고. 막상 인프라 딱 구축되니까 내가 왜 이러면서 뒤로 빠지냐. 그 타입이야. 이런 거 얘기하면 떼끼형이 넣어준다 이런 거. 근데 지가 주축이 귀찮은 거지. 그리고 일단 그런 쪽으로 해서 자기가 본부장 이런 걸로 말을 많이 해가지고 자기가 그걸 얻었잖아. 명성을 얻었잖아. 돈프라. 자, 맞아.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해야지.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팟빵이나 아이튠즈 팟캐스트 이 박사와 이 작가의 EJ 133회 영화 파울볼 편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네 축구광 제3라운드 3부 국가대표 A매치와 차두리 선수의 은퇴 경기. 이제 1, 2부 고정 순서는 마무리됐고요. 이번 주에 축구 한다라고 하면은 역시 A매치 국가대항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차두리 선수 은퇴, 그리고 우즈벡과의 그 리벤지 매치. 일단 일정상으로 따지면 우즈벡과의 리벤지 매치가 먼저였습니다. 누가 리벤지야? 우리가 리벤지야? 아니죠. 우즈벡의 입장에서 리벤지인 거죠. 그렇지, 걔네가 리벤지지? 그렇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두루뭉실하게 얘기해줬잖아. 신속한, 내 인생에서 신조가 또 여기서 나오네. 신속한 사과, 황급한 무릎. 자, 확인해, 일단은 우즈벡 같은 경우에는 이정협이 있고 없고의 경기력 차이가 너무 컸던 그렇죠. 경기였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진짜 그러게요. 이정혁하고 지동원하고 탑을 누구로 두느냐에 따라서 그 공격의 활로가 뚫리느냐 안 뚫리느냐를 봤는데 일단 득점은 그래도 지동원이 있는 상황에서 났어요. 그쵸. 지동원이 있는 상황에서 났는데 그렇다고 지동원이 골을 넣어준 게 아니고 누가 넣었냐 그때? 지동원이 넣어준 게 아니라 구자철 선수가 넣었죠. 그렇죠. 미안합니다. 예, 그렇죠. 우즈벡전은 구자철 선수가 넣었고. 뉴질랜드전 같은 경우는 왜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왜 얘기를 안 해? 아니 우리는 너 듣고 듣고 있었잖아. 있었잖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뭐 우리가 그래, 우리 귀가 열려 있었는데. 우리 원래 귀가 열려 있어요. 이 사람들 진짜 마음을 열어요. 내 흉골이 너무 작아가지고. 떼끼형이 있어야 돼. 떼끼형 있으면 분노가 이제 시작되거든. 떼끼형 사랑합니다. 여기서 분량도 살리는 거야? 야, 여기서 또 살리는 거야. 깨알 같아요. 간신배처럼 한 번씩 해줘야 돼, 이런 거. 그래야지 이거 개편 때 살아날 건데. 모리배 같은 새끼. 난 안 잘려. 난 안 잘려. 왜냐? 내가 기획자거든. 가장 하는 게 없어도. 왜 나는 큰 거 벌어서 안 잘려? 큰 거 벌어서 안 잘려? 너도 안 잘리지? 나도 안 잘리지. 너는 평생 데리고 가야 돼. 역시, 뭔가 하나 해줘야 돼. 어쨌든 이게, 이제 뉴질랜드전 같은 경우는 이재성 선수가 득점을 성공했거든요. 그쵸. 네, 지금 참 대단한 거는 일단 경기를 봤을 때 이재성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신인 선수가 해줬고 그 이제 구자철 선수라는 그냥 안 터지던 선수가 득점을 해결을 해줬고 이재성 선수 같은 경우는 데뷔전 아니었나? 그렇죠. 데뷔전에서 골이 들어간 거죠. 무슨 국가대표 데뷔전에서 아니죠. 이재성 선수 두 경기째죠. 두 경기. 우즈벡전 한번 우즈벡전 나왔구나. 맞아. 근데 이재성 선수는 사실 우즈벡전부터 움직임이 나쁘지 않았어요. 네. 잘하더라고. 전북입니다. 전북. 그래요? 전북에서 백넘버 10번이에요. 3선이 문제였죠. 처음 좀 봐야겠네, 나. 한국 대표팀은 무조건 3선이 문제였어요. 기성용 선수가 그렇게 볼을 잘 끌어오면 뭐래요? 볼을 잘 뿌려주면 뭐 하냐면은 볼을 잘 뿌려주는데 기회가 없어요. 볼을 뿌릴 기회가. 왜냐면은 한국영 선수 같은 볼을 끌어와야 될 선수들이 움직이지를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3선의 기성용 파트너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이게 볼 배급이 잘 된다고 할 수 있겠고, 특히 그리고 지동원 선수가 있었을 때랑 이정엽 선수가 있었을 때가 차이가 진짜 많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동원 선수가 있었을 때는 공격의 활로가 나질 않았고 이정엽 선수가 있었을 때는 공격의 활로가 자주 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정엽 선수가 우즈벡전에서는 이정엽 선수가 좀 늦게 들어왔죠. 좀 늦게 들어왔음에도 공격의 활로가 지동원 선수보다 여러 번 더 많이 난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선수 같은 경우도 좀 타깃이 돼주거나 아니면은 좀 공격의 활로가 되는 역할을. 네, 지동원 선수는 너무 와이드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선수가. 사실 이제 슈드리케 감독의 축구를 보면 최전방의 위치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버텨주고 등져주고 그리고 미끼가 되어주는 역할을 해주려면 선불근 직선 축구가 필요한데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축구야. 그렇죠. 여기 보면은 이게 전형적으로 옛날 드록바가 있던 맨유로 치면 옛날 바니스텔리가 있던. 그렇죠. 팀의 축구를 좀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독일 특유의 또 힘을 중요시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동호 선수는 사실 그런 스타일의 선수라기보다는 조한해 감독 특징으로 해서 조한해 감독이 이제 했던 와이드함을 많이. 근데
그렇게 지동원 선수의 약점이 그 키에 비해서 사실 벌크업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몸싸움이. 그렇죠. 몸싸움이 안 됐다는 게 사실 좀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고, 네. 아무래도 슈틸리케어에서 최전방에 자리를 가져가려고 하면, 네. 조금 더 약간 포지션적인 부분에서 좀 움직임이 필요하다. 사실 지동원 선수가 왼쪽으로 너무 많이 나와요. 네. 진짜 왼쪽면을 너무 좋아하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도 왼쪽 미드필더로 많이 사용을 했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네. 그럴 때 조금, 선수는 좀 발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일단은, 제 생각에는 이제, 2차 월드컵 예선이 되면, 그때는, 그래도 이제 이동국 선수나 김희식 선수가 다시 A대표팀에 복귀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때 되면 아마 지동원 선수, 지금 좀 이제 발전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이정엽 선수한테도 밀리겠지. 이동엽 선수는 이미 제 생각에는 이동국 선수가 이제 부상이나 이런 걸 못 나오면 제2의 이제 공격수 자리가 될 수 있을 텐데. 근데 우리나라 최전방 공격수에 심각하지 않습니까? 심각하죠. 일단은 제가 모르겠어요. 옛날 이제 우리 2002년도 세대의 히딩크 감독이 테스트했던 선수들의 면모를 보면요. 화려합니다. 최용수, 김도훈, 뭐 윤정환은 이제 공격 미드필더로 뛰어줬고요. 입에 뭐 안정환, 뭐 고정수 공격적에서는 뭐 충분히 풀어줄 수 있는 선수들이 이렇게 많았는데 현재는 그 시대에 비하면 좀 많이 최전방 같은 좀 부족하다. 네, 그렇죠. 이정수 선수도 그 당시에 테스트 받았던 선수이기도 하고요. 일백전 조금 답답한 면이 이정엽 선수 나간 이후에 이정수 선수 결국 안 썼습니다. 왜냐면 부상 회복이 있기 때문에 안 쓸 거라고 천명을 했고 그 라인업을 살펴보면은 전체적으로 라인업은 좋은데 그 경기가 계속 안 풀리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예, 그게 좀 제 지인 같은 경우는 그거를 좀 너무 하다 보니까 왜 그렇게밖에 못하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렇게밖에 못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국가대표도 1년에 한 번 어쩌다가 모이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하면은. 평가전은 네. 당연히 평가전으로 봐야 하고요. 네, 그렇죠. 벌써부터 뭐 슈틸리케어 이게 아쉽네 저렇게 아쉽네 하고 있는 일부 기자분들 네. 제발 좀 논란은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거는 좀 얘기하면은 안 되고 분위기 일단은 메이저 대회에 나가서 메이저 대회 성과가 어떻냐라고 봤을 때부터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까 얘기했던 히딩크. 네. 히딩크 감독 1년간 평가전 엄청나게 했잖아. 그렇죠. 1년간 평가전 엄청나게 하고 엄청나게 또 졌잖아. 네. 체코한테 5대0 깨지고 막 컨페더레이션스컵에서도 프랑스한테 5대0